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회의를 갖고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한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증대세제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다시 주문했습니다. 과세 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율 25% 구간을 신설하고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당정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거진 부자 증세 논란이 9월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서버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는 것, 재해석의 결과가 오늘의 카카오뱅크를 탄생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오후 3시 기준 앱 다운로드 23만 건, 계좌 개설 10만 3천 건을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개설부터 수신과 여신, 체크카드, 해외 송금, 대출 등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에는 보관해두고 싶은 만큼의 예비 자금을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금리를 받습니다. 예비 자금으로 묶어놓은 돈은 카드 대금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고 싶을 때는 마치 카카오톡을 보내듯 카톡 친구를 선택해 비밀번호 6자리만 선택하면 송금이 완료됩니다. 연 2% 금리의 자유적금과 정기예금, 평균 60초 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소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해외 송금 비용은 시중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영국, 홍콩 등 22개국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ATM 기기는 전국의 은행을 비롯해 CU와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과 지하철에 설치된 곳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 결제와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이 탑재된 프렌즈 체크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0.2%의 캐시백 할인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스피에서 사자 행렬을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차익 실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이지만 그 매도 규모가 만만치 않아 증시가 더 오르기는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4일에는 1,677억 원, 25일에는 3,430억 원, 26일에도 3,549억 원을 순매도했고 오늘도 2,110억 원을 순매도해 나흘간 총 1조 76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이 3,589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덕에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36% 오른 2,443.24로 장을 마쳤지만 어제까지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거센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2,929억 원어치의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았고 2,720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차익 실현으로 분석합니다. 유안타증권은 IT주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의 기초 체력이 흔들림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도 단지 숨고르기일 뿐이라며 3분기 실적 발표 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지수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보유한 주식을 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따라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선진국 주식시장이 정체돼 있고 코스피도 상당히 오랫동안 오름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보유 시가 총액 비중이 37%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을 단순한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신규 진입했다가는 상투를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매출 61조 원에 영업이익 14조 700억 원의 2분기 확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던 2013년 3분기 10조 1,600억 원을 가뿐히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선 영업이익의 절반이 훌쩍 넘는 8조 300억 원을 벌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맛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기 간 연결 등의 핵심 부품은 반도체인데 수요가 많은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 덕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를 살펴보면 디램 가격은 지난해 5월 1.31달러에서 오늘 3.53달러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총 14조 700억 원 중 반도체 부분에서만 8조 300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전분기보다 27% 증가한 것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실적입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IM 부문에선 4조 600억 원, DP 부문에선 1조 7,100억 원, CE 부분에선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지난 4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8 인기 덕에 전분기보다 2배가량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선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연간 판매량을 최대 6천만 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대형 LCD 패널의 가격 강세와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분기보다 32%가량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 등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치킨값 인상과 갑질 논란 등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던 BBQ가 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납품 항목을 줄이고 유통마진을 공개하며 로열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꼼수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현장 조사 대상이 됐던 BBQ. 오늘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는 패밀리와 BBQ의 동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유통마진을 비롯한 원가 공개입니다. 거래 품목을 유통마진까지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시 품목별 유통마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스 파우더 등 BBQ의 맛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별로 원가 관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BBQ는 로열티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본래 업의 본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편법, 불법적인 형태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의 부담만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김 부회장은 점주의 부담을 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가 부담이 된다든지 비용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를 도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BBQ는 지난달 가격을 인상하면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 영업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소형 SUV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스토닉에 이어 이번엔 르노 삼성이 새로운 QM3를 선보이며 시장 쟁탈전에 가세했습니다. QM3는 유럽 소형 SUV 시장에서 3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한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르노 삼성은 새롭게 출시한 QM3를 앞세워 소형 SUV 시장 왕자에 오르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QM3가 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선 전면부에 C자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과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에 띕니다. 또 동급 최초로 순차적으로 켜지는 방향 지시 등인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적용해 역동적인 인상을 풍깁니다. 그리고 이 대대적인 성형보다 고객의 피드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QM3는 한마디로 프렌치 시크한 디자인의 완성입니다. 디자인, 연비, 주행성, 3박자라는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QM3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3km. 기존 소형 SUV 시장에서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던 스토닉을 제쳤습니다. 주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편의 사양도 강화했습니다. 실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버드뷰 모드를 통해 360도 모든 방향에서 차량과 주변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넓고 실용적인 적재 공간도 강점입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앞쪽으로 이동하면 최대 455리터의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시트를 눕히면 최대 123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르노 삼성은 8월 1일 QM3 가격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13년 말 사전 계약 당시 7분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며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새 장을 열었던 QM3.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소형 SUV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국내 2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지분 제한이 없는 금융주주들이 증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주주 간 이해관계가 꼬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도 증자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갖도록 규제하는 것이어서 주주사 중에서 금융회사가 나서준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업을 시작한 현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가 안 될 경우에 주주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증자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의 이름은 대표적인 주주사의 사명을 따서 결정됐는데요. K뱅크는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가 20곳이나 되지만 이름은 KT의 앞글자를 따서 K뱅크로 지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무려 58%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지만 10% 지분의 카카오 이름을 따서 카카오뱅크로 정했는데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인터넷은행 도입을 논하던 초기부터 전제가 됐던 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주력인 KT와 카카오가 증자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자본을 키워야 대출 등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돈을 더 내기로 한 두 회사는 법에 묶여 있고 주인 행세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더 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네, 정부의 도입 취지를 믿고 주주사끼리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관계가 꼬였다는 얘긴데요. 우선 K뱅크를 보면 지금 자본 한계로 주력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만큼 증자가 시급해 보이는데 나서줄 곳이 없습니까? 네, K뱅크의 최대 주주는 현재 우리은행인데요.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정윤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내세워서 핀테크 등을 독려하던 당시 분위기에 맞춰서 주주사로 참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위뱅크라는 모바일 전용 브랜드까지 갖췄는데요. 또 민영화 이후 지주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K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휘말려 입장만 난처해졌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인가 당시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점의 기준이 되는 2015년 2분기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4%로 당시 국내 은행 평균 14.08%를 밑돌았습니다. 네, 반면 오늘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증자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K뱅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두 인터넷은행의 상황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임시로 대주주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를 맡기로 돼 있는데요. 기존의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K뱅크처럼 자본 한계에 부딪힐 경우 지분 제한이 없는 한투에서 증자에 나서면 그만인데요. 앞서 인가 과정에서도 한투는 카카오뱅크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애초 공식 출범 전에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는데요. 기대했던 시기에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비은행 지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 지주사로 전환해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얻어냈습니다. 또 한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 완화가 무산될 경우가 한투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은산분리가 유지되면 카카오는 계속 지분율을 10% 이하로만 유지해야 하고 한투의 지배력은 점점 커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한투는 4,200만 카카오톡 가입자를 등에 업은 은행 자회사를 얻는 셈입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한투가 증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K뱅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KT에만 필요하고 카카오뱅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같은 주장에는 일단 상당한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단계부터 논의가 돼왔던 일이고요.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도 주주사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카카오와 한투는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왔는데요. 지금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우 전 한국금융전무와 윤호영 전 카카오 부사장은 예비인가 승인 뒤부터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KT 측 인사만 보이는 K뱅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한투와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주인의식이 강하다 보니 향후 지배력의 차이가 월등해졌을 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도전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지분율 10%인 카카오가 언제까지 한투와 대등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를 한투가 받아줄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이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이슈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에서 2022년 총 4조 8,4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과표 2천억 원 구간의 신설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600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 7천억 원이 더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연평균으로는 소득세가 약 9,700억 원, 법인세가 2조 2천억 원인데 이는 지난주 정부가 밝힌 소득세 수효가 1조 800억 원, 법인세 2조 7천억 원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밖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코스닥 시장에 데뷔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유통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모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코스닥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원을 넘어 상장과 동시에 시총 3조 6천억 원의 메디톡스를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친 시총은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스닥 전체 시총이 217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두 기업이 코스닥에서 1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셀트리온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민자 방식 대비 30년간 1조 8천억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해 국가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30명 공동으로 오늘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고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도록 협조해달라는 현대아산의 요청에 대해 이번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팩스로 전해왔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10시께 광화문 광장 세종대항상에 올라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펼쳤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쪽 지방에 집중돼 있던 폭염특보가 영남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경남 일부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등으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부는 서울 29도 등으로 30도 밑으로 내려가며 큰 더위 없겠고요. 여기에 시원한 장맛비 소식까지 있는데요.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중북부와 충청 북부 지방으로 구름대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자정에는 중북부와 충청 북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는 상황인데요. 비의 양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50에서 1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충청 남부와 경북, 전북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와 충청 북부로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영남 동해안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토요일도 다시 중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경북과 전북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으로는 대부분 지방이 낮 기온 33도를 밑돌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